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법 요소와 관련해서 사동 표현 전체를 다 마무리했고, 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피동 표현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사동 표현을 설명하는 그 과정 그대로 피동 표현을 같이 설명할 거니까 거기다 초점을 두고 설명을 좀 들으면 너희들이 좀 편할 거야. 자, 일단 피동 표현의 개념부터 일단 잡아놓고 보면, 자, 국어 문장은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자, 주어가 동작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이것을 능동이라고 하는 반면, 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사동 표현을 배울 때, 자, 사동은 어떤 상대값의 개념으로 주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나서, 자, 주동문은 주어가 직접 그 행위를 한다고 했었고, 자, 그와 반면에서 사동문은 자신이 직접, 주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이 그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가 사동이라고 했었거든. 자, 근데 이 피동 표현도 마찬가지야. 어떤 상대값을 가지는 개념이 능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놓고, 자, 능동과 피동을 구분할 때 동작을 자기의 힘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능동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걸 피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능동과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하게 되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구분지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사동 표현할 때도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 뭐 만들다나 지시하다나 명령하다나 시키다나 이런 단어들처럼 어휘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보조용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통사적인 방식, 그 두 가지 외에는 사동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동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피동 표현도 사동 표현하고 같은 맥락에서 뭔가 받다나 당하다, 이렇게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피동 표현도 어떤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인 방식이나 내지는 어떤 보조용언의 형태를 취하는 통사적인 방식만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피동 표현이란 말은 쓰지 않는다. 자, 요거를 연결지어서 같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자, 피동도 지금 두 가지의 방식이 있다고 했고 사동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사동과 피동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자,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동처럼 어떤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인 방식과 그 다음에 보조용언의 형태를 통하는 어떤 통사적인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파생적인 방식은 우리가 접사를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사동 표현에서는 접사가 7개가 있었거든.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7개가 있었는데, 피동 표현을 만드는 접사는 이렇게 이희리기라고 하는 4가지만 있어. 근데 이 4개가 공교롭게 이 사동 표현에 나와 있는 7개의 접사야 중 4개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지. 자, 나중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것들이 쓰였을 때 이게 사동의 의미인지 피동의 의미인지 혼동될 수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뭐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중에 다음 시간쯤 정도에 수업할 때 다시 알려줄 건데, 어찌되었든 이희리기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하는 방식은 파생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파생적인 방식은 상대적으로 뭔가 통사적인 방식에 비해서 좀 길이가 짧고, 자, 그래서 한자어로는 단형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접사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피동사에 의한 거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명칭들을 사용하지만 학교문법은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파생적 피동법이라는 말을 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 파생적 피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문에 사용된 서술어 어간에다가 이 피동접사 이희리기 4개 중 하나를 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취해서 피동의 표현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파생적 피동법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사적인 피동법을 먼저 보고 가면, 통사적인 피동법은 보조용언의 형태를 취하는 거라고 우리가 사동 표현할 때 배웠잖아. 자, 그래서 능동문에 쓰여진 서술어 어간에다가 아지다, 어지다, 우리가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일 때는 아지다, 음성일 때는 어지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것도 사동 표현에서 썼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은 두 가지의 방법에 관련된 설명을 먼저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사동 표현을 설명할 때 어떻게 썼냐면, 자, 사동문의 상대값의 개념인 주동문, 이것을 먼저 너희들한테 설명하고 나서 그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 지점들이 생기는지,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사동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자, 능동문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떤 변화 지점들이 있는지, 자, 그와 관련된 것을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우리가 파생적 방식의 이 예문을 통해 보면,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 정의대로 보면 주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행위, 잡는 행위를 한 거니까 전형적인 능동문이야. 자, 그런데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 우리가 사동에서 설명했었던 걸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피동문을 보니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자, 그러면 주어에 해당되는 도둑이, 자, 잡힌 건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잡힌 것이 아니라 어떤 경찰이라고 하는 다른 대상에 의해서 그 행위를 당한 거잖아. 잡는 행위를 당한 거니까, 그러면 전형적인 피동문이야.
자, 그러면 이것의 능동문을 중심으로 피동문으로 바꿀 때 어떤 변화 지점들이 생기냐면, 자, 첫 번째는, 자, 똑같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서술어의 변화가 생겼어. 자, 우리가 능동편, 그 다음에 피동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앞서서 우리가 주동과 사동을 볼 때도 이런 표현들을 봤었어. 근데 서술어가 변화되는 이유는 파생적 방식도 마찬가지고 통사적인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딱 하나야. 자, 어떤 접사나 내지는 보조용어의 형태가 붙기 때문에 형태가 동일할 수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자, 문장의 어떤 성분을 보면 능동문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피동문은 능동문에서 목적어에 해당됐던 부분이 피동문으로 왔을 때는 주어로 자리를 바꾼 거고, 그 다음에 능동문에서 주어였던 경찰이가 그 다음에 피동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경찰에게라고 하는 부사어로 자리 바꿈을 했어. 자,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문장 성분이, 자, 위치가 변화가 된다. 자, 그러니까 능동문을 중심으로 봤을 때 피동문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 주어였던 것이 부사어로, 목적어였던 것이 주어로 이렇게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뀐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변화 지점을 또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동을 할 때는, 자, 사동은 새롭게 뭔가 어떤 행위를 시키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했잖아.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하다 보니 어떤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성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었어. 그래서 새로운 주어, 필수 성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었었는데, 지금 피동문은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문장 성분이 추가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떤 성분들 간의 자리 바꿈만 있을 뿐이지 새로운 문장 성분이 추가되거나 그래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거나 이런 변화 지점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동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그 변화 지점, 그 다음에 피동에서 배웠던 이 변화 지점,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너희들이 머릿속에 잡아놓으면 좀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사동편이다, 피동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에서도 너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통사적인 피동법도 마찬가지야. 예문을 통해 같이 써보면, 자, 그가 진실을 밝혔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그라고 하는 주체가, 자, 진실을 밝히는 행위를 직접 한 거니까 이건 전형적인 능동문이야. 근데 이 능동문을 기준으로 피동문으로 바뀌면 진실이 그에 의해 밝혀졌다. 자, 그러면 진실이라고 하는 주어가 자기가 직접 어떤 의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밝혀진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어떤 행위를 당한 건데, 자, 그에 의해서 행위를 당한 건데, 자, 그러면 의미상으로는 피동문이 성립이 돼.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변화 지점을 봐보면, 자, 밝혔다가 밝혀졌다라고 하는 어떤 서술어의 변화 지점, 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서술어 변화 지점 똑같고, 자, 어쨌든 둘 다 피동표니까 같은 맥락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까 전에 능동문에서, 그 다음에 피동문에서 문장 성분들을 보면 그 문장 성분의 위치가 변화가 된다고 했잖아. 지금 똑같이 능동문에서의 주어였던 그가가 그 다음에 피동문을 왔을 때는 그에 의해라고 하는 부사어 자리로, 그 다음에 능동문에서의 진실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피동문을 왔을 때는 진실이라고 하는 주어로, 이렇게 두 번째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동일해. 그 다음에 지금 문장에서 보고 있지만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긴 했어도 어떤 문장 성분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은 새롭게 추가된 문장 성분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아. 그래서 파생적인 방식이나 통사적인 방식, 이것들은 어떤 변화의 측면은 동일한데, 자, 이것들이 일단은 방식을 취할 때 접사를 사용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어지다라고 하는 어떤 보조용어의 형태를 취해서 만드느냐,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파생적인 피동법과 통사적인 피동법이 나눠진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전에 사동 표현을 배웠는데 이 사동의 상대값인 주동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일단 개념을 잡을 때 피동 표현을 배우는 과정에 이 상대값의 개념인 능동을 잡았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하나 언급하고 갈 부분은, 자, 사동문과 주동문. 자, 그러면 주동문을 통해서 보통 사동문을 만들긴 하는데, 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동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사동문을 만들거든. 그런데 주동문과 사동문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보면 주동문과 사동문이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 자, 그런데 피동문과 능동문의 관계. 자, 일반적으로는 능동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예문을 봤듯이 피동문을 만드는데, 자,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야. 자, 우리가 첫 번째 예문을 보면 경찰이 도둑을 잡은 거나 내진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거나 의미상으로는 동의문이야. 물론 초점화, 이 주제화가 무엇을 초점에 뒀냐에 따라서 어떤 초점의 대상이 달라질 뿐이긴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능동문이 주는 어떤 의미,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나 그것이 피동문으로 바뀌었을 때 의미,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의미가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동의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형식을, 자, 능동의 형식이냐 피동의 형식이냐, 그렇게 초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두 문장을 비교를 하는 거야. 물론 표현 방식에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 사동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어머니가 철수에게 밥을 먹인다처럼 이렇게 의미가 동일할 수가 없어, 두 문장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동표현과 주동표현,
그 다음에 피동표현과 능동표현. 이것은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특히 피동문과 이 능동문은 자,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두 가지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자, 그러니까 초점화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두 개가 좀 달라질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면 되는데 자, 모든 것이 동일하게 그럴 수가 없어. 항상 예외적인 것들이 존재하는 게 문법이어서 뭐 예를 들어서 자, 10명의 포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자, 이것은 지금 능동문이잖아. 전형적으로 지금 10명의 포수라고 하는 주어가 그 행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잡는 거니까. 자, 능동문인데 이 능동문을 지금 피동문으로 바꾸면 지금 토끼 한 마리가 10명의 포수에게 잡혔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10명의 포수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라는 문장과 토끼 한 마리가 10명의 포수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은 문장 자체가 동일할 수 없어. 그런데 왜 이런 특이점들이 생기냐면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수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면서 문장 자체가 중의성을 띠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명의 포수가 토끼를 각각 한 마리씩 잡았다는 얘기도 되고 10명의 포수가 전체로 통틀어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는 어떤 중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문장이거든. 근데 이러한 특수한 문장들은 자, 이것을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토끼 한 마리가 10명의 포수에게 잡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야. 자, 그것은 이 문장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지 그것이 능동문과 피동문의 어떤 특성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피동문과 능동문의 의미는 동일하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방 봤었던 이런 예문처럼 좀 특수한 예문에서는 그렇게 좀 특이성이 있는 예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요것만 머릿속에 좀 담아놓고 그런 특수한 예문은 나왔을 때 출제가 되면 특수한 예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너희들 머릿속에 개념을 잡을 때는 피동과 능동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초점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동일한 문장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어지다의 특성 요것만 좀 언급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자, 보조적 연결음이 어에다가 보조용언 지다를 썼으니까 이건 통사적인 피동법에 해당되는 설명이야. 근데 이 어지다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어지다에 의한 피동은 이 통사적인 피동법은 자, 이희릭이라고 하는 접사를 사용하는 파생적 피동에 비해서 자, 큰 제약이 없이 거의 모든 동사에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거의 모든 동사에 쓰인다고 했지 모든 동사라고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약이 크게 없다라고 얘기했지 제약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쓰진 않아. 자, 그러니까 이 자체는 100%다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대체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의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해해 둘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형용사에서도 이것들이 붙어서 쓸 수 있다. 자, 형용사에 붙지만 이것이 붙은 형태가 되면 동사, 이 동사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어지다도 아까 전에 나왔지만 반드시 능동문에 다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능동문에 철수가 학교를 간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자, 그걸 피동문을 바꿀 때 뭐 학교가 철수에게 가해졌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능동문에 대응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능동문에 무엇이 왔냐에 따라서 이 어지다라고 하는 측면이 대응될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묶어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어문 규정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건데 이 어지다의 경우는 이 지다가 보조 용언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 용언은 앞에서 우리 품사할 때도 배웠지만 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주잖아. 자, 그런데 그런 다른 보조 용언들과 다르게 이 어지다를 반드시 붙여서 써야 되는 그 띄어쓰기 규범에서는 예외적 사례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지다는 자, 이렇게 뭐뭐어 하고 띄고 지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거야. 자, 이것은 반드시 어지다라고 하는 이 형태로 붙여 써야만이 맞는다는 얘기지. 자, 대체적으로 다른 보조 용어는 자,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 쓰는 것이 허용이 되는데 지금 어지다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지다가 보조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자, 띄어 쓰는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고 반드시 붙여 써야 되는 어떤 예외적인 보조 용어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문 규정 차원에서도 자,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되니까 이 부분은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사동표현과 우리가 견주어서 자, 우리가 피동과 그 다음에 능동 이 개념을 잡고 그 능동문에서 피동문으로 바뀔 때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것들이 사동표현과 어떤 차이가 좀 있었는지 봤고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를 실현하는 방식 그걸 같이 봤는데 우리가 사동표현의 어떤 맥락에서 지금 피동표현을 설명하니까 크게 너희들이 낯설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자, 다음 시간에 일단 이 피동문도 통사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 통사적인 특성 수업을 하면서 그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피동표현 전체를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